선거연대를 한다? 또 국회의원 1명과 170명이 있는 당이 선거연대를 한다?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이게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이요. 미국에서는 선거 여론조사, 전략형 조사는 딱 한 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유권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이 말 가지고 호소를 해서 당선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그거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그게 맥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19대 2012년 19대를 보면요. 이게 리얼미터하고 또 무슨 뭐 군대에서 조사한 건데 그거를 합쳐서 놨더라고요. 갤럽 거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보면은 새누리당 평균 지지율이 35%고 민주통합당 평균 지지율이 32.9%였어요. 그러니까 2% 정도 차이 났죠. 그랬는데 총선 지역구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이 127석, 민주통합당이 106석. 새누리당 비례석이 25석, 당시에는 비례제도가 있었을 때니까요. 민주통합당이 21. 잘한 거네. 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박근혜 연합인가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서청원 씨가 하는 거. 그것까지 하면 더 많이 이겼죠. 네, 친박연대. 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 비해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이게 갤럽 조사인데 당시 1월부터 총선 일주일 전까지 조사 한 번도 새누리당이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항상 그래서 평균 지지율을 보면은 새누리당이 39%, 민주당이 21%에 18% 큰 차이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선거 결과는 이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11석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50석인가. 그런데 당시에 득표율로 보면은 지역구 득표율로 보면은 이 새누리당이 1.3%가 더 높았어요. 더불어민주당보다. 그래도 졌다고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요. 그 당시에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새누리당에,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에. 그래서 그 비례대표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높았어요. 네, 국민의당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선거였는데 한 석 차이로 새누리당이 지면서 결국 정치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을 그쪽에서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말하자면은 비극이 시작된 거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탄압받으면 뭐 죄 없는 사람 탄압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로 유권자들을 찍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유권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미국 여론조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미국의 여론조사니까 우리도 여론조사 한다고 그러지만 미국은 사실 이 1000명을 한다 그러면 미국 국민을 1000개의 집단으로, 정치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각 집단의 대표를 하나씩 뽑아서 이 집단의 의견이 비슷할 거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아 이게 여론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그거 하잖아요. 전원 무작위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응답하는 자의 여론이지 국민의 여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여론조사한다는 건 논센스 중에 논센스죠. 그리고 여론조사 회사마다 자기네 풀이 있어요. 여론에 응답을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풀이 있는데 자기네도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돌리다가 안 되면 그 풀로 갔어요. 이 사람들은 비교적 답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관심층 또 여론조사에 항상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으는 거라. 물론 뭐 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내가 보트 레지스트레이션 하잖아요. 네. 보트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내가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인디펜던트다라고 디클레어를 해요. 네.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선거인 명부엔, 이 영작은 난 항상 그 당시 미국에서 살 때 민주당이었으니까 민주당.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내 교육 수준,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우편 번호를 보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략 인컴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친구 보니까 선거를 비교적 관심 있게 계속 잘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likely voters,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이고 내가 likely voter고 하면은 저 친구는 민주당에 투표를 할 것이다. 또는 저 친구는 공화당.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공화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공화당. 그리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투표 성향을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 성향이 유사한 그런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은 대충 비슷할 거다. 그렇잖아요. 이 박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집단을 1000개를 만들어서 그 집단에서 하나씩 뽑으면은 그래도 국민 여론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한국은 그게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론조사 이렇게 그냥 찍어보세요. RN서치, MBS, 그 다음에 갤럽, 또 리얼메타, 해서 일주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몇 개예요. 여기 보면은 이 RN서치는 계속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MBS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고, 갤럽이 올라갔다 요새 좀 내려가니까 또 지금 호들갑들 떨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조사에 절대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런 거면 제가 하는 얘기야. 여론조사 나빠졌다고, 선거운동 포기할 거예요. 또, 여론 결과가 좋으니까 선거운동 안 해도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2012년 19대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새누리당이 절대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 내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참, 여론에 매달릴 게 아니고 내가 국민들한테 무슨 말을 해서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게 하겠느냐가 선거운동의 핵심이 돼야지 이런 언론에 나오는 이걸 경마식 조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홀스 레이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스 레이싱식의 여론조사를 보면서 일희일비하고 무슨 누구 소환해라, 누구 물러나라. 황상무가 무슨 말했다고 물러났다고 여론이 변하겠어요? 또, 이종섭? 지금 호주 대사 소환한다고 여론이 변하겠어요? 그냥 와글와글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선거는 국민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get out to vote. GOTV라고 그래요. 그래서 GOTV라고 그래서
우리 편들이 어떻게 하면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느냐. 말하자면은 우리 지지층 동원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할 말이 이제는 다 했어요. 네. 이재명은 어두운 과거로 인해서 미래로 어두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얘기도 잘 안 들려요. 사람들 마음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부터 마음 변한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2012년 대선에서 4% 차로 이긴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지금 마음 바뀐 사람 없어요. 지금 마음 바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이정섭이 소환해라, 뭐 황상무 물러나라.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파들을 어떻게든지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두운 미래 대 밝은 미래의 대결이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사람 어둡잖아요. 과거로 인해서 미래가 어둡다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한동훈은 정치 신인으로서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요. 밝은 미래 대 어두운 미래. 우리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라든지, 어두운 미래, 이제 검은 세력에 우리가 휘둘리지 맙시다라든지, 선거라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예수님이 지옥 아니면 천당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무함맷은, 자기네들, 이슬람 성경을 뭐라 그러죠? 코란이냐, 칼이냐. 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밝은 미래다 어두운 미래로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유권자들 나오게 해요. 여성은 민생이에요. 여성은, 그리고 여성은 내가 과거에 보면 굉장히 로열해. 마음정은 바꾸지 않아요. 그게 이제 지금요, 최근에 나오는 조사를 보면은, 얼마 전까지 나온 조사 보면은, 비례정당에서 우파 비례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한 7%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비례정당이 한 23%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언디사이디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언디사이디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비례정당에서. 그런데 조국이 오니까 조국 정당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계속 조국 정당에 있겠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반면에 우파 정당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으로 인해서 질이 멸렬돼 있어요. 질이 멸렬돼 있는데 유권자들이 말하자면 태극기 부대 형태 우파도 있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파도 있고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우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한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조국과 같이 큰 목소리, 아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지금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로 돼가지고 정말 조국이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지금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소위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보수 우파 계층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이 목소리에 깔렸었고 그러면서 그 목소리가 어느 틈인가 다 사라져 버렸고 그렇게 된 결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서 여론조사를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 우파가 한 40, 좌파가 한 40, 중도가 한 20%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도를 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중도가 사실은 중소기업. 네. 그 사람들을 끌어올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과거에 이제 1992년 대선에서 정주영이 투표
지지 세력. 옛날 네네. 좀 92년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사실 내가 얘기할 때 삐딱한 우파거든요. 비판적 우파라고, 좋게 말하면 비판적 우파인데, 그 가운데는 중소 상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전략을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는 중도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내 정치를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우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에 있는 사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중도 우파가 실망하고 투표율이 60%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투표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GOTV. 그러니까 GOTV를 하기 위해서 어떤 캐럿을 주느냐가 문제고. 이제는 GOTV밖에 없어요. GOTV를 얘기하면서 나는 밝은 미래고 이재명은 어두운 미래다. 이재명의 과거를 보면은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에 지난 20년간의 행각을 봐라. 그 사람의 행각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 메시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에서 1960년대 말 70년대 해가지고 미국도 의사 쇼티지가 이제 심각했거든요.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의사들이 미국 많이 갔어요. 미국 병원에 가보면 파키스탄이라든지 영어권에서 의사 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오면 의무적으로 시골에서 몇 년간 의료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의무 기간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대도시로 옮겼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 지방의 그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의 그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린다는 건 내가 경험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필수 의료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이 의사들이 참 대우를 많이 잘 받아요. 잘 살아요. 미국은 정말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들의 격차가 이만큼이라면 미국에서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 의사들이 그러니까 대우를 잘 받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존하고 소아과 의사는 수가가 달라요. 그러나 소아과 의사는 환자를 많이 보고 소존은 환자를 덜 보지만 그렇지만 수가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가를 의사들한테 의료 행위에 대해서 주는 그 보수가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애기 하나 하는데 10만 원 한대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1980년도에 미국에서 이 마취과 의사들이 수가가 제일 높아요. 그런가 하면 마취과 의사들은 잘못하다가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다 그 보험으로 물어줘야 돼요. 그럼 보험으로 1년에 그 당시에 1980년도 당시에 그런 의사들은 1년에 보험료가 30만 불, 50만 불 했었어요. 그 당시 돈이고.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 행위에 대한 보험이 활성화돼 판단해서 의료 정책을 세울 기구가 필요한데 대한민국 이상하게 중도가 없더라고요. 그런 데서 그래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저는 지금 문제는 의사들의 스트라이크도 해결책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밀어붙이는 것도 100% 해결책은 아니다. 임시 미봉책은 되겠죠.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게 뭐 한 10년, 20년 정도는
사실 지방의사 그런 제도가 지방의 의사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도 또 다 그런 문제도 또 생기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정책에서 2,000명을 채워놓았다고 그래서 해결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